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 수요일에 세계적 수준의 다목적 실용위성 7호의 국내 독자 개발 계획에 착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국내 위성 기술의 현황 또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이번에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다목적 실용 위성 7호, 아리랑 7호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위성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리랑 7호라고도 하지요. 네. 아리랑 7호 위성은 이제 30cm 이하의 그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하고 적외선 카메라, 그리고 이제 자세를 제어하는 그 자이로가 있는데요. 그 고기동 자세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그 세계적 수준의 어떤 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3월 달에 발사한 아리랑 3A호가 해상도가 이제 55cm였거든요. 그 3A하고 비교해 보면은 3A는 이제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구분할 수 있는 수준에 비해서 이 7호는 종류까지 뭐 승용차인지 뭐 트럭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고해상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3A에 비해서는 약 한 판독 능력이 3.4배 정도 향상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3A가 그 50cm급 그 광학 카메라가 이미 세계적으로 한 5개 나라 정도밖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인데 비해서 이번에 이제 7호는 이 30cm 이하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정도 그 정도만 지금 가지고 있거나 개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리랑 7호는 이제 기동 성능 측면에서도 기존의 3A하고 비교해 볼 때 3A는 이제 반작용 휠을 사용해서 특정 지역을 촬영할 때 3번 정도 자세 변경이 가능한 데 비해서 이 7A는 제어 모멘트 자이로를 이용해서 8번 내지 9번까지 자세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만큼 다양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에 착수한 아리랑 7호는 이제 항공우주연하고 민간 기업이 공동 참여한 가운데 약 한 3,100억 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인데요. 시스템하고 본체 및 탑재체의 설계, 조립, 시험, 검증을 거쳐가지고 개발을 완료해서 오는 아마 2021년 하반기에 발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이제 아리랑 7호가 발사가 되면은 30cm 이하의 그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하고 적외선 센서를 결합해가지고 재난재해라든가 국토자원, 또 환경 감시, 국가 안보, 도시 열섬 현상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확보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뉴스에 이제 북한에서 지금 제5차 실험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아리랑 7호를 통해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 활용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5나라 정도만 0.5, 한 50cm 이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30cm니까 이 정도. 정말 신기한 기술이 있대요. 우리나라 위성 기술 착수한 지가 한 반세기 정도 선진국보다 늦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그렇죠. 수준, 우리 수준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위성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99년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에서 그 우주 개발 인력 양성 차원에서 소형 위성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게 우리별 시리즈인데요. 네. 그게 우리별 1호, 2호, 3호가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다목적 실용위성을 개발한 것은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99년에 아리랑 1호를 그 개발해서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해상도가 1m급인 그 아리랑 2호, 그 1m급도 대단한 기술입니다. 아무튼. 예. 평양 시내의 고려 호텔 앞에서 몇 사람이 지금 모여서 시위를 하고 그중에 한 사람이 다른 짓 하고 있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정도의 손바닥 위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2호가 있고요. 또 아리랑 3호는 이제 70cm급, 그러니까 서브미터급이라는 것이 1m급 이하인데요. 네. 그런 해상도를 가진 3호가 있고, 또 레이더 위성 1m급 레이더 위성을 가진 5호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발사한 그 50cm급 광학 렌즈와 적외선 관측 센서를 탑재한 그 아리랑 3호가 있고요. 이런 위성들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뿐 아니라 이제 기상 해양 관측을 위해서 이 정지 궤도 위성에 지금 발사한 천리안 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천리안 위성 개발 성공은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독자적인 기상 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천리안은 지금 이제
천리안 EA-2B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발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은 불과 한 20년 만에 짧은 기간 내에 세계에서 한 5위 내지 7위권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대단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를 이루는데 그 수고한 과학자들한테 정말 박수를 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위성 기술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네.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좀 큰 발전을 이룩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주 기술 개발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짚어본 이 위성 외에도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다른 분야는 지금 어느 네. 정도 의 수준인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네. 위성이 있고 위성을 쏠 발사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위성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한 20여 년 만에, 그러니까 카이스트가 그 우리 별 한 게 91년도쯤 되니까요. 불과 한 20년 만에 세계적인 수준에 지금 올라와서 뭐 계속 순항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7호가 되면은 거의 뭐 세계에서 3위권 정도 되니까요. 대단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발사장은 아시다시피 전남 고흥 외나라도에 나로 우주센터를 건설을 해서 지난 2013년 1월 달에 나로를 쏘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가 발사장도 확보가 돼 있고, 마지막으로 이 발사체의 경우인데 발사체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사체는 아시다시피 군사적으로 악용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 굉장히 엄격히 제한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이제 90년대 후반에 와서야 비로소 개발을 시작했는데 2013년 1월 달에 발사한 그 나로호가 네. 사실은 한국 최초의 발사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사체 분야가 좀 늦긴 했지만 이 분야도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우주 과학 기술은 짧은 시간 내에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룩한 성과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은 오는 2017년까지 한국형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또 2020년까지는 달나라에 무인 위성을 착륙시키겠다 이런 어떤 의욕적인 비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계획들 교수님께서 몇 번 말씀해주신 빅사이언스 네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우리 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아껴서 참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네. 어떻게 또 분석하고 그러니까 계십니까? 저희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금년도 과학기술 예산이 19조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그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빅사이언스 어떤 선택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물론 신중히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우주 쪽이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우주 분야에서 개발된 핵심 기술은 우주 분야에도 활용되지만 동시에 여기서 이제 스핀업되는 기술이 민간 쪽에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 같은 경우에 탄생 이후에 지난 100년 동안에 1,800여 개 기술이 스핀업돼서 민간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게 있죠? 뭐 우주인 보호를 위해서 이제 메모리 폼이라든가 또 무선 청소기라든가 냉동 건조식품이라든가 각종 IT 관련 기술 또 퓨엘셀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민간에서 스핀업도 활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이제 그 북한의 핵실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성 분야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남북에 분단된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분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가 미래 먹거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이 우주 기술이 굉장히 활용할 용도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기대 효과로서는 이제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분야다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또 미래 꿈나무들이 미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TV에서 달 착륙을 지켜본 소위 그 아폴로 키즈들이 과학자가 많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선진 각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이 우주 분야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우주 개발 계획이 중요한 이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 우주 개발 계획을 좀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좀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신 중요하죠. 건가요? 네. 이제 아마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네.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빅사이언스 분야는 워낙 방대한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할까 말까 결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한번 결정되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말 그 연구원들, 연구팀들이 프로젝트 성공에만 몰입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드려 줘야 된다. 네. 나로 발사 때도 그 저희들이 경험했듯이 꼭 실패가 나쁜 건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거기서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성 기술이, 위성 정보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위성을 활용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든가, 또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든가, 또 미래 먹거리라든가, 뭐 일자리 창출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학기술계 입장에서도 이게 워낙 그 부품이나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복합 기술이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점검 가운데 전력 투구를 해서 깊이 있고 사업 성공으로 국민들과 국가에 보답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2021년이죠. 그때 아리랑 7호 발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